안녕하세요. 지영주입니다. 스토리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좀비 영화 좋아하세요? 부산행, 월드워즈 다 보셨어요? 사실 이 모든 좀비 영화는 한 감독이 만든 좀비의 문법 위에 있습니다. 조지 A. 로메로 감독. 그런데 워킹데드는 그 문법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조지 로메로 감독이 1968년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 보여준 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공포만이 아니었습니다. 좀비에게 포위된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지고 서로를 의심하며 스스로 무너지는가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적인 좀비 장르의 출발점이었죠. 그리고 수십 년 뒤 로버트 커크먼은 로메로가 열어놓은 좀비 장르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좀비 영화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살아야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이죠.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된 작품이 워킹데드입니다. 네, 저는 지금 조지 A. 로메로 감독이 남긴 유작 시나리오를 영화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트와일라이트 오브 더 데드 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로메로의 좀비와 워킹데드의 좀비는 본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를까 하고요. 워킹데드에는 치료제도 없고 비밀을 밝혀낼 영웅도 없고 세상을 구원할 마지막 작전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나요? 백신도 영웅도 없고 흑백 만화로 시작한 이 작품이 어떻게 드라마 11개 시즌을 넘겨 전 세계를 집어삼켰을까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 지독하게 끝나지 않는 좀비 이야기에 열광하는 걸까요? 캐릭터보다 강한 설계의 비밀을 파헤치는 영상이 된 툰, 오늘은 좀비가 더는 새롭지 않은 세계, 워킹데드의 설계도를 펼쳐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첫째, 작가는 좀비 영화가 끝난 다음이 궁금했습니다. 이 작품의 출발점에는 스토리 작가 로버트 커크먼이 있습니다. 커크먼은 좀비 영화를 아주 좋아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도망치고 가족을 찾고 건물 안에 숨고 포위되고 간신히 살아남고 그리고 영화가 붕 끝납니다. 보통 그렇죠. 그런데 커크먼은 영화를 보고 나면 항상 그 다음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 이 한 달 뒤에는 대체 어떻게 되지? 1년 뒤에는 만약 문명이 아예 사라진다면 이 뒤에는 어떤 사회가 만들어지는 걸까?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말하자면 끝나지 않는 좀비 영화였다고 합니다. 너무 무섭겠죠? 즉, 감염이 시작되는 첫날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가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라가 보자는 발상이었죠. 다시 말해서 워킹데드가 정말 궁금해한 것은 좀비를 어떻게 죽이냐가 아니고 문명이 사라진 뒤에 인간은 어떤 문명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작품의 진짜 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원작은 흑백 만화로 시작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책인데요. 30권과 31권이 놓여 있습니다. 워킹데드는 로버트 커크먼이 스토리 작가로 이야기를 쓰고 초기에는 토니 무어가 이후에는 찰리 애들러가 작화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책이 찰리 애들러가 작화한 책인데요. 작품이 끝나는 193호까지 함께 했죠. 지금 보면 워킹데드는 처음부터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기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발 당시의 조건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2000년대 초반 미국 만화 시장에서 좀비 만화는 확실한 흥행 상품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커크먼도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출판사 측의 회고록에 따르면 커크먼은 흑백 좀비 만화를 여러 차례 제안을 했는데
당시에 출판사 내부에서도 성공할 수 없을 것 같다, 거리가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출간이 결정됐고 2003년 10월 워킹데드 1호가 세상에 나옵니다. 당시의 독립만화는 현실적인 제작 조건이 흑백이었죠. 출판을 해보면 4도 컬러를 쓰는 것이 인쇄비가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흑백 작화는 무너진 세계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래서 아주 건조하게 보여주기에 작품 분위기와 아주 잘 맞았습니다. 제작 조건이 오히려 작품의 개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그림보다 대화가 많은 만화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우고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설득하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작품은 좀비 액션만으로 193호를 끌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워킹데드의 진짜 연재 동력은 새로운 종류의 좀비가 아니라 인물의 변화였습니다. 세 번째, 워킹데드의 가장 강력한 장치는 시간입니다. 설국열차 가장 강력한 장치가 앞칸, 뒷칸, 꼬리칸 그 열차 그 자체였다면 워킹데드의 가장 강력한 장치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워킹데드는 한 사건을 해결하고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을 볼까요? 주인공 릭 그라임스를 보겠습니다. 릭은 경찰관이죠. 정확히는 지역 보안관을 보좌하는 보안관보라는 직함인데요. 총격을 당해서 혼수 상태가 돼서 병원에 있다가 깨어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이 무너져 있어요. 영문을 모르는 상태로 깨어났는데 내 가족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 바깥에는 죽은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는,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에 릭은 여전히 자신이 쓰러지기 전의 기준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법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가족을 찾으면 나는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을 찾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이 하나씩 깨집니다. 낯선 사람을 구해준 일이 공동체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기도 하고 살려준 적이 돌아와서 가족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장 위험해 보였던 사람이 결국 믿을 만한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선한 선택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잔인한 선택이 때로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선을 넘은 인물은 다음 선택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멀리 가기도 합니다. 한 번 사람을 죽이고 두 번째 사람을 죽이고 내 가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더 많은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워킹데드는 이 변화를 몇 시간 안에 압축하지 않았습니다. 원작 만화는 이 변화를 오랜 연재를 통해서 보여줬고 드라마는 그것을 여러 시즌에 걸쳐서 배우의 변화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릭을 보는 것이 아니고 릭이 왜 그렇게 변해야 했었는지를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시청자에게 아주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나라면 릭과 달랐을까? 이것이 워킹데드가 가진 질문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번 보여주고 인간 본성이 이래 라고 설명하지 않고 선택이 축적되면서 한 사람이 점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 좋은 사람인가? 좋은 사람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디까지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워킹데드는 그 긴 시간을 다룹니다. 네 번째로 이 작품은 해결보다 운영을 더 중요하게 다룹니다. 네, 무슨 말이냐고요? 좀비라는 세계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좀비 하나를 쓰러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물은 누가 관리할까요? 식량은 똑같이 나눠야 할까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아픈 사람에게 약을 먼저 줄까요? 싸움을 일으킨 사람은 공동체에서 내보내야 될까요?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우리 공동체에서 받아줘야 될까요?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받아줬다가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복잡하죠? 네, 처음엔 이런 질문에 도덕적으로 올바른 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의, 나눠야 한다, 도와야 한다, 살려야 한다. 우리 이런 대의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자원이 줄어들어요. 네, 그럴수록 정답은 흐려집니다. 워킹데드는 이 질문에 모범 답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인물들에게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끝까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작품의 핵심 구조가 나옵니다. 안전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 규칙을 만들고 처음에는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람이 많아질수록 권력이 생깁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공동체를 지킨다는 이유로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통제를 하니까 통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 안전하다고 믿었던 장소가 무너지게 됩니다. 농장, 교도소도 우드베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워킹데드가 단순한 생존담이었다면 안전한 성벽을 발견하는 순간 이야기가 끝나야 합니다. 그쵸?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성벽을 세운 뒤부터 오히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벽은 좀비를 막아주지만 그 안에서 권력이 생기는 것까지는 막아주지 못하니까요. 다섯 번째로 워킹데드는 인간이라는 진짜 공포를 얘기합니다. 워킹데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있죠. 좀비보다 인간이 더 무섭다. 네. 너무 유명한 말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좀비가 나오는 많은 작품들에는 좀비보다 잔인한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거버너는 공동체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반대자를 제거하죠. 니건도 폭력과 공포를 하나의 통치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들이 흥미로운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공포물이 이미 인간이 괴물보다 무섭다고 말해왔죠. 워킹데드가 더 흥미로운 이유는 괴물 같은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경계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거버너나 니건 같은 인물도 스스로를 단순한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공동체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에서 행동하는 거죠. 자신의 방식이 잔인하더라도 무질서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더 불편한 것은 닉 역시 비슷한 논리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야. 다른 방법이 없었어.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잖아. 악당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시청자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릭과 거버너의 차이는 대체 뭐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가족을 죽였다면 그 사람의 시선에서 나는 누구일까? 워킹데드는 선인과 악인을 깔끔하게 나눈 다음에 싸움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 작품 안에서 악당은 단순히 주인공을 방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인공이 만들려는 사회와 다른 사회를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공포로 다스려야 한다.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따라야 한다. 질서를 위해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전의 도덕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닉은 그들과 싸우며 자신의 답을 만들어 갑니다.
이런 부분이 워킹데드를 좀비 사냥의 반복을 넘어서 여러 형태의 사회가 충돌하는 이야기로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여섯째, 제목의 워킹데드는 좀비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 Walking Dead. 직역하면 걸어다니는 죽은 자들이 되겠죠? 당연히 워커를 뜻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작 해설익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야말로 워킹데드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세계에서는 누구도 죽음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만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시간 동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제목은 좀비뿐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워킹데드 드라마의 출발점에는 프랭크 나라본트가 있습니다. 그는 시즌 1의 쇼러너이자 총괄 프로듀서로 전체 이야기와 제작 방법을 책임졌고 첫 회 각본과 연출도 직접 맡았습니다. 그는 누굴까요? 쇼생크 탈출, 그린마일, 미스트. 다 너무 유명한 영화죠? 이 세 편의 영화의 각본과 감독을 모두 맡은 사람입니다. 특히 스티븐 킹의 소설을 영상으로 옮기는데 탁월한 감독으로 평가받습니다. 다라본트는 2000년대 중반 한 만화 전문점에서 우연히 워킹데드를 발견합니다. 좀비물을 좋아했던 그는 만화를 읽자마자 이건 훌륭한 TV 시리즈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이후 영상화를 추진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떠오르죠. 이 작품을 드라마로 개발했고 AMC가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다라본트는 이미 폐쇄된 공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영상으로 보여준 경험이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특히 미스트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마트에 갇히죠? 네. 갇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더 큰 위험은 마트 안의 공포와 광신 또는 집단의 분열에서 나옵니다. 워킹데드하고 굉장히 시선이 맞닿아 있죠. 그리고 AMC도 당시 평범한 장르 드라마를 만들던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매드맨, 브레이킹 배드. 네, 인물이 장기간 변해가는 그런 서사를 이미 만들고 있었습니다. 좀비를 매주 쓰러뜨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몇 년 동안 한 인물이 변하는 드라마를 만들기에 잘 맞는 그런 방송사였던 겁니다. 2010년 10월 31일 할로윈이죠. 할로윈의 첫 회가 방송됩니다. 그리고 첫 시즌의 마지막 회는 약 6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당시 미국 기본 케이블 드라마의 18세에서 49세 시청자 기록을 다시 세운 그런 경이적인 기록이었고 이후에 시청 규모가 점점 더 커집니다. 시즌 4 첫 회는 1600만 명, 시즌 5 첫 회는 1700만 명을 기록하면서 당시 미국 케이블 드라마의 기록을 연이어서 새로 쓰게 됩니다. 흑백 독립 만화에서 출발한 작품이 미국 대중문화의 한가운데로 쿵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원작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았습니다. 영상화에서 중요한 선택은 이겁니다. 드라마는 원작의 기본 설정을 가져왔습니다. 큰 출발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원작을 그대로 재현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데릴 딕슨입니다. 데릴은 원작 만화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드라마를 위해서 만들어졌죠. 만화에는 없던 인물이 배우 노던 리더스에 만나서 드라마를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가 된 겁니다. 캐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작의 캐럴과 드라마의 캐럴은 이름과 초기 설정은 비슷하지만 이후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시청자는 새로운 좀비 세계만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켜본 인물의 다음 선택이 궁금했습니다. 그 시간이 캐릭터를 별도의 시리즈로 데려갈 수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반대로 원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드라마에서 일찍 퇴장하기도 합니다.
원작을 읽은 시청자가 이제 누가 죽을 거야. 다음에는 이런 사건이 나와. 라고 확신하는 순간 드라마가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로버트 커크만도 영상화 당시에 원작 독자에게까지 새로운 놀라움을 주고 싶다. 놀라움을 주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각색은 원작의 사건을 빠짐없이 옮기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원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다른 매체에 적합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9번째로 워킹데드는 세계와 캐릭터가 함께 확장되는 그런 IP입니다. 설국열차가 캐릭터보다 설계가 강한 IP였다면 워킹데드는 세계의 포맷과 캐릭터가 함께 강한 그런 IP입니다. 워킹데드는 본편이 끝난 뒤에도 다른 지역과 다른 인물을 중심으로 여러 편의 스핀오프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재난 세계를 유지하면서도 좀비 사태의 시작, 다음 세대의 성장, 인기 캐릭터들의 이후 이야기를 각각 다른 시리즈로 확장한 겁니다. 즉, 이 작품은 한 편의 드라마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 인물이 각자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설국열차는 열차라는 구조가 남아있으면 인물이 바뀌어도 다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워킹데드는 세계관을 확장하면서도 기존의 캐릭터에 대한 시청자의 감정이 확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지켜본 캐릭터와의 시간이 쌓이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해봤을까요? 전개가 반복된다는 지적도 있었고 인기 인물의 퇴장 방식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었고 또 시청률 역시 최고점을 지난 뒤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오랫동안 계속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시청자가 좀비 사태의 결말보다 인물의 다음 모습을 궁금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릭이 가족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가족이 다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사람들이 여전히 가족이라고 부르는 관계에 남을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남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자체가 궁금해집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나? 시청자는 세계의 결말보다 사람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 시즌에 남았습니다. 이것이 원작 만화의 장기 연재 구조가 드라마에서도 강하게 작동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작자의 입장에서 워킹데드를 보겠습니다. 영상이 된 툰, 이 원작은 왜 영상이 되었는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 5가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출발이 단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바로 로그라인의 힘이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보안관부가 좀비로 무너진 세계에서 가족을 찾아 나선다. 자, 세계와 목표가 동시에 보입니다. 한 줄에서요. 두 번째로, 작은 목표가 거대한 세계로 확장됩니다. 내 가족 찾기에서 시작해서 집단의 생존, 공동체의 운명, 문명의 지속까지로 커집니다. 세 번째로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캐릭터를 갉아먹습니다. 사건을 그냥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월의 풍파를 직격으로 맞은 인물이 어떻게 밑바닥까지 변해가는지 그 궤적을 집요하게 표현합니다. 네 번째, 원작의 사건을 바꿔도 핵심 구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세계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고 그 선택 때문에 다시 변합니다. 이 구조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인물과 사건을 바꾸면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 첨부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캐릭터가 동시에 살아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세계와 다른 이야기로 데려가고 싶은 캐릭터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화가 되고 드라마가 되고 드라마가 게임과 소설로 확장이 되고
본편이 끝난 뒤에 스핀오프가 인물별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워킹데드는 좀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작품이 아닙니다. 좀비가 더는 새롭지 않은 세계에서도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결국 이 작품이 던지는 질문은 살아남은 뒤에도 우리는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워킹 데드의 세계도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설계의 비밀, 영상이 된 툰.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댓글과 좋아요 꼭 해주세요.